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고 계신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불법 사찰 또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걸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 집권 여당이 이기기 위해서 뭐 온갖 뭐 공작성 뭐 혹은 퍼주기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박형준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이 죽지 않고 계속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차원에서 또 집권 여당 차원에서 야, 이 선거 꼭 이겨야 돼. 그래서 뭐 가덕도 신공항 말도 안 되는 걸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 그때 그 당시 청와대에 이 박형준이 정무수석이었다. 뭐 그래서 너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가 야당에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이제 부산시장 뭐 달아오르지도 않으면서 여권은 엄청나게 지금 뭐 물량공사를 펴고 있는, 그러면서 박형준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프로님, 우선 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의 사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약간 이제 좀 늘 이제 뭐 좀 생각을 약간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치다 보니까 삐딱선 관점을 좀 달리 보는데, 우리가 옛말에 성의 동쪽이 시끄러운 이유는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다라는 성동격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부산을 시끄럽게 만들라는 의도로 이제 대개 이제 저 부분을 보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근데 사실 저거는 저런 유의 그 소위 해서 지역에서 강자를 제가 네거티브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네거티브 선거를 네거티브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상대방을 강자를 공격하면 저 사람이 강자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고 더 그걸 인식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투표라고 하는 게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기 표가 의미 있게 쓰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되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성을 강하게 떠요. 사표 방지 차원에서라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늘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표를 갖다 이렇게 휴지처럼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근데 저 사건은 가만 생각하면 수도권에 있는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게.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게 늘 불법. 옛날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저기 있었어요. 박원순이 MB 때 등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군요. 저게 만약에 계속 저게 회자되고 불거지면 제가 볼 땐 부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다고 봐요. 근데 서울 선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게 오히려 서울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소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는 국민의힘.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안철수.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간, 중도. 소위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저렇게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저지르는 저런 세력들과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일 것인가. 근데 그분들 입장을 보면 저거는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라도 작지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렇군요. 오히려. 그야말로 성동격서네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저는 봐요. 부산을 시끄럽게 해서 서울 선거를 먹겠다. 오히려 서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왜냐면 저 자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을 했다 그러면 그 사찰 얼핏 언론에 나왔잖아요. 친박 인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저건 내부를 또 갈라치기 하는 또 수단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전체가 똘똘 말아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될 때는 부산이 아니에요. 부산은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서울은 지금 야권 단일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친박이 됐든 친이가 됐든 뭐 국민의힘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뭐 제3지대가 됐든 다 모여가지고 하여간 문재인을 혼내주자 이건데 거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거죠. 저게 자꾸 불거지고 얘기가 되면. 그런데 그럼 만약에 장프로님의 관측대로라면
이걸 기획한 자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네요. 근데 지금부터 내내 지금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사면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집권 후반기에 이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뭘까? 결국 이 사람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야권 분열밖에 없어요. 야권은 지금 계속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친이 친박의 어떤 그러니까 야권이 모이면 모일수록 결국은 이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인 거잖아요.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권이 다 모여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대통령 선거를 그 방식 그대로 치릅니다. 그 경험 그대로. 그럼 여권한테 불리하죠. 그렇죠.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여당이 지게 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남아있는 카드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거 아니면 소위 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 같은 거죠. 개헌. 소위 해서 야당을 흔들 수 있는. 예. 그런 거밖에 없는, 계속 야당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뭔 카드로 쓸 거냐? 제가 볼 때는 박형준 죽이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은 이거는 야권을 흔들고 야권을 어떻게든지 모이지 않게 야권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야권의 응집력이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지. 수도권이죠.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제3섹터에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소위 해서 기존에 있는 보수 정당에 들어오는 소위 해서 단일화 국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때만 되면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거기에 또 불을 지피는 이게 이제 아마 민주당의 단골 메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좀 눈길을 끄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러면 정보기관이든 아니면 사정기관이든 이런 사찰성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거는 우리가 역사를 그냥 우리가 역사를 반추해 보면 돼요. 역사적으로 안 없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게 왜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안 없어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 어느 역사에 사정기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사정기관 다 있죠. 정보기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왜 다 그럴까? 있죠. 왜 그럴까? 합법적인 일만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죠. 지금은 경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서 저게 나쁜 짓이고 그래서 뭐 혼내주고 막 그러지만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 이 말씀이 정확한 게요. 요즘 여러분 경찰이요. 동네 조합장 선거도 다 조사해서 다 보고서 다 씁니다. 그러면 예컨대 조합장이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온라인에서 조사했든 뭘 했든 지난번에 그 판사들에 대해서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찰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다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긁어서 정리한 것 뿐인데, 동네의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들 잘 뭐 물론 온라인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동네 사람들 이렇게 물어서 요새 어때요? 뭐 해서 집안 사정은 어떻습니까? 요런 거 물어서 보고서 다 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것도 사찰이게요? 다 사찰이죠. 사실은 다 사찰이죠. 그러니까 사찰이잖아요. 네, 다 사찰이죠. 그럼 경찰이 지금 사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가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거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는 거는 그 기능은 작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경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시이기도 해요. 견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매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노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아랍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테러 범들과 연계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중국 자본이 워낙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동향들을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까막눈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국회의원들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포장을 했지만 엉뚱하게 중국에다 돈을 빼돌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까막눈이면 알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불법이냐 이제 합법이냐 그런 문제인데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치라고 하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장 하면서 청와대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당연히 그 짓을 하고 있죠. 왜? 그렇죠.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사실은.
다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옛날식으로 그 사람을 윽박질러서 예. 뭐 회유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쓰는 게 단지 정보를 확인하고 예. 앞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를 하고 뭐 그런 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을 정말 뭐 죽이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그건 뭐 벌 받아야 할 일이죠. 예.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저것이 저는 정당하거나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냥 도덕적이고 옳은 일만을 하는데 국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의 그 모토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그런 어두운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국가 운영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대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의 첩보 활동은 불법이고 해외에서 첩보 활동은 합법인가요? 말도 안 되죠. 둘 다 불법입니다. 잣대가 동일해야죠. 근데 우리는 해외 첩보 활동을 중단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걸 한번 아니 그걸 안 하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타겟팅해가지고 그 사람을 뒷조사해서 그걸 이용해서 만약 이 사람을 조사하거나 하는데 활용한다. 그럼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예. 단지 그냥 그 사람을 관찰하고 하는 정도에서 멈춘다. 우리가 허용해주는 범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을 협박하는 데 썼어요. 당신 여자 관계가 이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도청하고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어요. 아니 DJ 때는 도청을 심지어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미림팀이라 해갖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가가 유지되는데 나쁜 짓들이 있어요. 근데 불가피한 짓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작동이 돼서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걸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특활비가 문제가 되는데 다 없애자고 하는데 못 없애잖아요. 왜 그럴까? 안 없애고 있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돈을 주잖아요. 돈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특활비가 있어요. 그 뭘로 쓸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그건 어떻게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을 갖다 공개적으로 돈을 줄 수 있냐고요? 못 주죠. 못 주죠. 네, 못 주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네. 국정원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북한 정보 얻을 때 휴민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란에도 예를 들어서 이란에도 있을 수가 있고 소련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일본에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수로 합법적으로 돈을 주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고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예산에다가 항목에 적어놓을 수 있냐고요? 못 적죠. 뭐 큰일 나죠. 그거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작살나요. 근데 전 세계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있다는 것을. 서로가 공공연한 그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국정원의 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슨 박형준을 때리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딱 공개하면 그만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아무 그런 것도 안 했다라는 거를 그냥 입증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정작 그건 하지 않고 그건 하지 않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 이미 환경부 장관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잖아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구속이 됐죠. 그게 사찰이지 뭡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찰이지. 맞습니다. 딴 게 사찰입니까? 뭐 국정원이 해야 꼭 사찰이에요. 그건 나중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심해야겠네. 자, 그것 말고도 국정원의 사찰 말고도 지금 정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거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평가를 하게 만들고 평가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은 상태에서 가덕도의 신공항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이거는 사실 꽤 오래 준비해서 좀 끌고 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이 부산을 위해서 선물을 준다. 이를테면 선물을 줄 테니 표를 달라. 뭐 이런 행위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난번 복지가 매표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표행위입니다. 그렇죠. 매표행위죠. 그래서 이게 주권자들의 소위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가 위협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위협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선심 정책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지만, 한번 우리가 비대면 시대, 우리가 또 공항이다 이제 공항을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해외에 못 나가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우리 삶이 불편한 게 있냐고. 뭐 크게 없습니다. 해외로 놀러 가는 거 못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못 간 거 빼놓고는. 그렇죠. 우리 그거는 각자 개인이 돈 내고 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적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가덕도에 신공항이 안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냐고요. 아니 전혀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건설되려면 한 20년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20년 후면 전혀 다른 교통선이 나와요. 맞습니다. 예, 전혀 다른 교통선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총알탄 그런 이제 궤도 속에서 자기 부상 비슷한 궤도를 그런 열차를 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뭐 지금 저 달나라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판인데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속에서 지역 사람들도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거 하면 부산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거 거의 없어요. 건설업자하고 저 땅 부자들만 혜택 보는 거지. 아, 그렇군요. 맞네. 여러분 저 예산의 50% 이상이 다 땅 부자들하고 건설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 땅 매입 비용하고 건설 비용. 부산 시민들한테 갈 게 뭐가 있어요? 돈 10원 한 푼 안 가요. 그러네. 근데 이걸 호도하는 거네요. 그리고 공항 가까이 있으면 외국 자주 나갑니까? 나갈 일 있어야 나가지. 공항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 신공항 생기면 인천 사람들 자주 외국 여행 가냐고요. 그건 아니죠. 여행 다닐 수 있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여행 가는 게 멀다고 여행 안 갑니까? 맞습니다. 여행 갈 땐 기분 좋아서 그냥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뭐 멀어요? 하루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 저게 그 속에서 지역의 땅 부자들하고 업자들 논리예요. 아,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강원도에 KTX 닦아주면 강원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냐고. 전혀 안 나아집니다. 관계 없어요. 뭐 큰 관계가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평창 올림픽 치러가지고 강원도민들 삶 나아졌습니까? 수익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채 때문에 부채 때문에 지금 강원도가 재정이 엉망이죠. 재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빵꾸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지금 맛집이 생기면 우리 좀 뭐 포방턴지 그런 데 가서 줄 서는 거 보세요. 맛집이 생기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세대예요. 맞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길 닦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부산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엔 대구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에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는 발상 자체도 굉장히 국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고, 근데 그것이 특별법까지 해서 완전 알받기 못 받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옆 동네에서는 야 그럼 우리도 줘.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인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치를 이렇게 저기 지역 이기주의라는 이것도 이제 소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마치 균형, 공평, 정치에 자꾸 이런 걸 개입해서 그래요. 밸런스라는 거, 그러니까 밸런스라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균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아니 그러면 서울만큼 다 만들라고 치면 맞아요. 동네마다 다 공항 닦고 동네마다 다 세종모래가 건립하고 면 단위의 지하철 놓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애당초 그거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정치를 재정으로 보셔야 된다고 눈이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국민들이 재정 쓰는 거를 들여다보고 이런 데 쓰지 말고 딴 데다 쓰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동네에 지금 10,000명 사는 데랑 1,000,000명 사는 데가 똑같이 하고 막 이런 게 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대구하고 부산이 멀긴 합니까? 가깝죠. 한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무슨 허브 공항을 갖다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나라에 사실은 허브 공항이. 그리고 정작 공항이 필요한 거는 제주 같은 데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제주도는 그 자체가 국제적인 허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야말로 공항을 좀 확장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섬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걸 좀 편리성을 좀 도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황이 다르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드론 시대하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 이런 걸 생각하면 소규모 공항이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국제 공항이 대형 공항이 들어서 이 의미가 없어요. 인천을 오는데 이제는 KTX 타거나 버스 자가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소형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에서 더 필요해요. 맞네. 왜냐면 큰 비행기 만드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매저가 다 남의 거 사들이는 거예요, 비행기. 그리고 전 세계의 비행기는 딱 만드는 곳은 대형 기종은 2개밖에 없어요. 에어버스하고 보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큰 기종 자체를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도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 지구 안에서는. 그러니까 드론 비행장마다 동네마다 만들고, 소형 비행장마다 만들고, 큰 공항들은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사실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렇게 저는 뭐 봅니다. 자, 그런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또 개인사와 관련돼서 또 온갖 루머가 또 이 온라인에서 또 뭐 여기저기 동네에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막판에 판세가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성동격서라서 부산을 시끄럽게 해서 서울을 먹기 위한 작업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포맷은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좀 더 이슈로 부각시키는 게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게 한 거로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사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TK하고 PK 갈등을 유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중간 그러니까 속에서 30대, 40대, 50대를 계속 가져가고자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30대, 40대, 50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시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5.18을 겪고 막 그런 세대 이후의 세대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박근혜 속에서 이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전략을 앞으로 내년 대선 때까지 쓸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오히려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부산시장 선거를 달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궈진 부산의 신경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먹기 위한 이른바 성동격서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리 장경상 프로님의, 해안 분석을 들었습니다. 뇌피셜이죠, 뭐. 너무 좋습니다.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역시, 저는 여의도의 제갈량. 그렇게 봐요, 그냥. 그렇게 보여. 왜냐면 저거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없어요. 그럼 뭐 기왕지사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이렇게 부산에 관심이 쏠리면 쏠리고, 뭐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가덕도를 통해서 내분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신압으로 조금씩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면, TK하고 PK 갈등이 불거지는 거는,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뭐 그런 이제 인사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게 친이 친박의 갈등, PK가 TK 갈등,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야권의 힘을 빼요. 야권 내부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감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또 이 소위 해서 TK, PK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이기주의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지역의 이기주의. 그렇죠. 이것이 제3자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이는 거죠. 쟤네들 왜지? 야당, 쟤네들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야권, 반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을 혼내주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자 마음먹었던 분들의 그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드리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건 투표장에 가는 싸움이라고. 투표장에 가는 마음을 좀 뜨겁게 달궈야 되는데 그걸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제 있었던 그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 간 토론도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골자를 잡으면 뭐 뻔한 건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나경원을 상대로 해서 오세훈은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 대한 책임, 당시 원내대표였으니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먹고, 나경원은 또 오세훈한테 당신이야말로 2011년도에 서울시장 스스로 그만두고 나간 분인데 무슨 낯짝으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치고받는 것, 그게 국민들 눈에 비춰지는 것은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들어가면 제가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속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을 것인가, 내가 더 잘 막을 수 있다. 왜? 라는 이유를 던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됐었어야지, 자꾸 스스로 과거에 매이면 그건 결국은 내부 분열밖에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서울시장 후보 간 토론이 서로 흠집내기라고 하는 언론 보도로 결과적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 헤드라인에 문재인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이런 게 안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을 거다. 나는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자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국무회의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늘 따질 거다. 안 된다고. 나는 그걸 위해서 서울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의미가 있지. 아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원인 제공했다는 게 도찐개찐이지 누구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울시장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특히나 유념을 해야 될 게 문재인과 싸우는 모습, 문재인의 실정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칫 내부에서 무슨 뭐 허무맹랑하게 이 기타 등등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봐도 하여간 안 선생님이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백신도 먼저 맞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참 이 양반이 사람이 달라지면 달라질 리가 없는데 하여간 코치해주고 계신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도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누군가가 했었어야지.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그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그 남한테 돌 돌릴 게 아니고 남 네거티브 해가지고는 지도자 못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번 말을 뱉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럼 내가 먼저 맞을게라고 하는 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재인과 늘 대척점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핵심이. 맞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건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들이 가덕도 신공항 무슨 뭐 사찰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늘 이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다가 계속 깐지락거리는 거예요. 왜? 맞아. 야당이 늘 그런데 훅 넘어오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 보면 사찰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나왔는데 그게 그러면 역대 정권 다 사찰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하라. 그건 너무 1차원적인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에 대한 맞반응은 다 선거에 몰아붙여야 돼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저런 것들은 퉁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퉁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그냥 결국 이제 뭐 집권 후반기에 와서 선거도 분리하고 그러니까 또 선거용으로 쓰는구나. 그러면 돼요. 맞습니다. 그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거판에서 항상 유의해야 될 게 그 양 진영이 충돌할 때 항상 상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지 상대의 프레임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늘 빠져요. 늘 당해. 그러고도 나중에 가르쳐줘도 대응을 못해요. 결국은 저게 공개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기서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소위 해서 사찰 그런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친이계가 소위 해서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랬죠.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게다가 가덕도 하고 TK 잘라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게. 거기도 친이 친박이죠. 거기도 친이 친박입니다. 이게 그렇죠. 똑같은 효과를 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이놈의 야당이 국민들보다 못한 거죠. 우리 이제 소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혼내주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셔야 되는 거고 야당이 그런 걸 리드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야당이 그런 대가리가 없는 거야. 머리가 없는 거야. 그렇군요. 그게 문제인 거지 오히려 더. 짤막한 단신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이번 그 신현수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고 승인이 있었고 인사 관련해서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대면 결제를 하지 않고 전자결제로 처리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지나 유영민이 이런 발언을 비서실장이 한 거는 대통령까지 패싱하고 박범계가 인사를 한 게 아니냐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 어쨌든 문재인이 발표 전에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를 한 뒤에 박범계가 그 인사를 발표했다. 요거네요. 그렇죠. 저거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하도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바지 사장이지만 결제는 해야죠. 보고는 하죠.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건 보고가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한테 뭐 마지막 파이널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다가 개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혹시 모르지 이 정도 하도 막 나가니까. 그래도 약간 무시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승인은 받아야 돼요. 재가는 받아야 돼. 근데 재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인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따지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절차라는 게 민정수석을 거쳐서 보고가 되고 그 보고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고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 과정을 한두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의 승인 없이 했다
그러면 근데 하여튼 요거는 전 내각이 옷 벗어야죠, 뭐.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게 승인은 했는데 결재는 전자결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안을 짜고 보고를 하고 그 거중 역할, 가교 역할을 법무부와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서 했을 텐데, 그런데 전자결재를 하고 나서 바로 박범계가 발표를 했다. 하여튼 뭐 그렇죠. 결재 전에 발표했다는 거죠, 지금. 승인 받고 나서.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재 라인을 가면 결재의 라인상에서 민정수석이 스크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구두 보고나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민정수석을 패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초 논의했던 거고 다른 안이 승인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승인은 구두로 뭐 대충은 했는데 구체 안은 전자결재로 해서 사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는 언제든지 이제 민정수석을 패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서실장한테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비서관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꼬봉이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맞습니다. 내가 논의 과정 했던 거하고는 달라진 것만은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승인이 지금 저런 절차가 났다. 지금 같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저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신원수를 패싱했는지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결재 절차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저게. 맞습니다. 그냥 구두 결재나 저게 승인을 받는 거하고 결재는 다르니까. 전자결재로 나중에 처리했다는 거니까. 문서 결재는 나중에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문서 결재하고 저게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문서 결재는 청와대 내부 프로세스고. 그렇죠. 구두 승인은 외부에서도 가능한 프로세스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전자결재는 건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내부에서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장관이라 그래서 장관이 다이렉트로 대통령한테 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 결정도 청와대가 참모이긴 하지만 늘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장관이 밀어붙인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패스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독대하고 결정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독대를 하더라도 사전에 경제수석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들어가는 안건입니다. 안건입니다. 당연히 하겠죠. 대통령은 보지도 않겠지만 뭘 알아야 보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청와대 내부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보는 거죠. 결재 라인 속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승인을 받고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현수가 패싱당한 건 맞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이 된 거지. 지금 현재 보니까 원래 논의했던 거하고 비껴놨는데 왜 비껴놨는지 보니까 신현수도 모르게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밟았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신현수가 왜 열받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보궐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정권 차원의 어떤 공작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장프로님 해주셨는데 부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신경 써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는 거기에 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산은 지든 이기든 별로 그렇게 우리 그 대세에 영향 없어요. 사실은 그 부산 사람들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서울이에요. 우리 부산 선생이 이긴다 그래서 뭐 갑자기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은 달라요. 서울은 중요하죠. 서울시장은 이기면 하여간 다 좀 사는 길로 가는 거고 지면 그냥 뭐 또 한 5년이 갈지 10년 갈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도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신 우리 장프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